도대체 몇 번이야.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게.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줘. 아내를 향한 남편 박준석의 절규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25년. 그동안 아내 정미숙은 수차례의 외도로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갔어요. 한때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을 누렸던 이 가정은 아내가 젊은 남자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친 탓에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준석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던 이유는 단 하나. 10년간 병수발을 들고 있는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받은 장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몸이 불편해진 후로는 10년째 정성껏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박준석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이혼을 정작 아내가 먼저 요구해왔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박준석은 절망하기는커녕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해방된 것처럼 말이에요. 25년간 참고 견뎌온 남자의 진짜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배신한 아내와 그녀의 젊은 남자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국 각지의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박준석의 통쾌한 복수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준석은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58세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죠. 침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 정미숙의 잠꼬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요즘 늦게 들어와서 깊게 잠들곤 했어요. 박준석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언제부턴가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이 눈에 띄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나름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피로함이 말해주고 있었죠.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어깨도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한때 단단했던 체격도 어느새 축 처져 보였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장모가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모는 박준석을 보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물을 달라, 이불을 정리해 달라, 약을 가져다 달라며 연신 부탁을 해댔습니다. 박준석은 묵묵히 장모의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들어주었어요. 이미 3년째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장모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른을 돌보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부담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일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중에도 장모가 부르면 일어나야 했죠. 하지만 정미숙은 어머니 돌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죠. 가끔 장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정미숙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곤 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박준석은 정미숙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하는 횟수도 늘어났죠. 새로운 옷을 자주 사오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던 정미숙이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화장품을 사오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정미숙이 박준석과 대화를 피하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박준석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건성으로 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간의 스킨십도 완전히 사라졌죠. 같은 침실을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박준석은 의심을 품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정미숙을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의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예민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장모 간병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괜한 의심을 품는 것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박준석은 애써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박준석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전철 안에서 혼자만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유독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준석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하루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인 김재훈 과장은 항상 박준석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승진에서도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빠르게 승진해 나가는데 박준석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월급은 적은데 책임은 무거웠어요. 실수라도 하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박준석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데 박준석은 나이 차이 때문인지 어울리지 못했어요. 젊은 동료들의 대화 주제를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세대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박준석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오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박준석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미숙의 이상한 행동들, 장모의 간병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책임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박준석은 정미숙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진한 화장에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죠.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들어 친구들과의 약속이 부쩍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외출하는 것 같았어요. 박준석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이 나간 후 박준석은 장모의 저녁 간병을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잠자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장모는 요즘 정미숙이 자주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준석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며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박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는 저녁 식사 후 약을 먹고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커져만 갔죠. 정미숙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박준석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준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있었죠. 정미숙이 집에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박준석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다가 현관문 소리에 깨어났어요. 정미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박준석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석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미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박준석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생각하며 정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준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정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준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농담이겠지 싶어 정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미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결혼 생활이 지겹고 박준석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삶과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준석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정미숙의 늦은 귀가, 화장에 신경 쓰는 모습, 전화 통화를 숨기는 행동들이 모두 외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25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미숙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미 계산해 두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준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동시에 허탈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정미숙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 장모를 돌보며 겪은 고생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숙은 박준석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간병 문제는 박준석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자신은 더 이상 그런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며 새로운 삶에서는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미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준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준석은 점점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한 웃음이었는데 점점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정미숙은 박준석의 반응이 이상하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멈출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석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 지겨운 생활에서 해방시켜준다며. 이혼은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죠. 정미숙은 박준석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충격을 받고 절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박준석은 계속해서 웃으며 노래까지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옛날 가요를 부르며 어깨춤까지 추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해방된 죄수처럼 자유로운 모습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정미숙은 박준석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박준석이 더 기뻐하는 모습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어요. 화가 난 정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박준석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미숙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떠올려 보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정미숙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장모가 깨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박준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장모에게 이혼 소식을 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장모 간병도 정미숙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출근길에 박준석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정미숙에게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직장에서도 박준석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사인 김재훈이 무리한 업무를 지시해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박준석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죠. 점심시간에 박준석은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없는 삶이 어떨지 상상해보니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되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장모 간병 문제와 재산 분할, 그리고 정미숙과의 관계, 정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정미숙이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할지 궁금했어요. 분명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석이 정미숙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이혼 선언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정미숙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이철호라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박준석을 정미숙으로 착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철호는 35살의 젊은 남자로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어요.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미숙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박준석 명의의 재산을 모두 이철호 앞으로 넘기는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준석은 전화를 받은 척하며 이철호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철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준비되었다며 빨리 서명을 받아오라고 재촉했어요. 또한 박준석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재산을 이철호에게 넘긴 후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워두었던 거죠. 전화를 끊은 후 박준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가정을 위해 모은 돈, 집,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미숙과 이철호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박준석은 즉시 정미숙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몰래 정미숙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을 파악했어요. 정미숙은 이철호와 자주 만나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직장에서 고생하며 벌어온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더욱 화가 난 것은 정미숙이 장모의 간병비까지 이철호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준석이 장모를 위해 따로 모아둔 의료비를 몰래 빼내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비싼 화장품을 구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철호에게 선물까지 사주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이철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을 써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철호는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에 빠뜨린 후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정미숙은 이철호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미숙이 이철호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미숙은 이철호가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은 특별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준석과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박준석은 점점 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과 이철호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또한 이철호의 과거 행적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철호가 이전에 속인 여성들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죠. 조사 과정에서 박준석은 이철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철호는 진짜 이름도 가짜였고 여러 개의 신분을 사용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도 없었고 그가 보여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모두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차도 렌털카였어요. 박준석은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미숙과 이철호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계획한 사기 행각을 되돌려주고 자신이 당한 배신감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 보호였습니다. 박준석은 정미숙 몰래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부동산 명의 변경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철호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박준석은 이철호의 과거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공동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이철호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기건들도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정미숙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숙이 이철호에게 완전히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녀가 저지른 일들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정미숙은 이미 이철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박준석은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에서 냉정하고 치밀한 복수자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정미숙이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지고 박준석의 표정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아직 장모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복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면서 박준석은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짜릿했습니다. 정미숙과 이철호는 아직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박준석은 그런 그들을 지켜보며 복수의 단맛을 미리 맛보고 있었어요. 박준석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호가 자주 출입하는 오피스텔을 미행하던 중 그곳에서 나오는 다른 여성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그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인이었는데 이철호와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이철호가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정미숙만이 아니라 최소한 3명의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박준석은 이 여성들 중 한 명과 접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의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여성이 김영희라는 이름의 41세 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영희도 이철호를 만나면서 남편 몰래 상당한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교육비까지 이철호에게 주고 있었어요. 김영희는 이철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철호는 사업이 성공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했고 김영희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박준석은 김영희에게
이철호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박준석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철호가 다른 여성들과도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영희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준석은 김영희뿐만 아니라 이철호의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그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호는 각각의 여성들에게 자신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같은 레스토랑에서 다른 날 다른 여성들과 똑같은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박준석은 이철호의 사기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철호는 단순히 돈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기혼 여성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점진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준석은 이철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이철호의 진짜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철호의 본명은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 행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철호가 실제로는 기혼자라는 점이었어요. 아내와 아이까지 있으면서 다른 여성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철호의 아내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 것은 알고 있었어요. 박준석은 이철호의 아내와도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 이철호의 아내 박수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박수진은 남편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박준석은 조심스럽게 박수진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박준석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특히 이철호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박수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수진은 남편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집안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진은 박준석과 함께 이철호를 막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정미숙은 여전히 이철호와의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이 잦아진 것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준석이 바쁜 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이철호와의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철호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이철호가 제안한 해외 이주 계획에도 동의했고 그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정미숙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곧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박준석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상사인 김재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예전처럼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동료들은 박준석의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준석은 김재훈의 비리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부당한 대우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이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김재훈이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어요.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박준석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짜릿했어요. 정미숙과 이철호 그리고 김재훈까지 모두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준석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정미숙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재촉하기 시작한 날부터였습니다. 정미숙은 이철호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준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이철호에게 가해졌어요. 박준석은 이철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중혼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이철호를 고발한 거죠. 김영희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섰고 박준석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철호는 갑작스러운 경찰 수사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여러 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철호는 각각의 여성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박준석이 그들을 모두 연결시켜 놓았던 거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철호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어요. 가짜 신분증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벌인 유사한 사기 행각들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철호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들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정미숙은 이철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정미숙은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이철호를 만나려 했지만 이철호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철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정미숙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철호에게 준 돈들, 박준석 몰래 빼돌린 재산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더욱 괴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박준석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어요. 박준석은 정미숙의 반응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당한 배신과 고통을 생각하며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재산 회수였습니다. 박준석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어요. 정미숙이 몰래 빼돌린 돈들의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부동산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정미숙의 모든 금융활동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정미숙은 자신의 모든 비밀 계좌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박준석이 언제부터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이렇게 치밀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정미숙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조용히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이혼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정미숙의 불륜과 재산 유용, 그리고 사기꾼과의 공모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정미숙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면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어요. 특히 장모와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자신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정미숙은 박준석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복수는 직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준석은 상사 김재훈의 비리 증거들을 회사 감사부서와 노동청에 제보했어요. 김재훈이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가로채고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김재훈이 박준석을 비롯한 나이 많은 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들도 함께 제보했어요.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김재훈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증거가 정확하게 제시되었거든요. 김재훈은 박준석을 의심했지만 평소 순종적이었던 박준석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조사 결과 김재훈의 모든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김재훈을 즉시 해고 조치했고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김재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준석은 김재훈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어요. 장모에게도 진실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박준석은 조심스럽게 장모에게 정미숙의 행동과 이혼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던 장모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는 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박준석에게 미안함을 표했어요. 장모는 그동안 박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사위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했어요. 장모는 앞으로 정미숙이 아닌 박준석과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박준석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들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러웠어요. 정미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철호는 사기꾼이었고 그를 위해 배신했던 남편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 체면도 무너진 상황에서 정미숙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숙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된 것은
이철호가 구속된 지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철호를 구명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변호사비로 써버렸지만 이철호는 여전히 정미숙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정미숙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철호의 냉정한 배신에 정미숙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위기가 닥치자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미숙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그런 정미숙의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동정심이 들어서 위로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미숙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미숙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철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미숙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되었는데 사람들은 정미숙이 결혼한 몸으로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정미숙은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정미숙이 이철호에게 준 돈들이 모두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철호는 그 돈들을 이미 다른 곳에 숨겨놓았거나 탕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는 회수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전체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정미숙이 박준석 몰래 빼돌린 수천만 원이 거의 대부분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박준석은 정미숙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남은 재산 분할해서 정미숙의 몫을 최소화하는 조건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정미숙의 불륜과 재산 유용 사실을 모든 친척과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정미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치심까지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정미숙은 박준석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정미숙은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정미숙은 결국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그 비용마저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한편 박준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그는 오히려 전에 없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정미숙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장모 간병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장모가 박준석 편에 서면서 오히려 그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직장에서도 박준석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재훈이 물러난 후 새로운 부서장은 박준석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김재훈 때문에 묻혀있던 박준석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박준석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박준석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미숙 때문에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정미숙의 비참한 현실과 대조적으로 박준석의 삶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준석이 원했던 진짜 복수였어요. 단순히 정미숙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준석은 우연히 정미숙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정미숙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 초췌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값싼 옷을 입고 할인 상품들만 골라 담는 모습이 한때 사치스럽게 살던 그녀의 과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미숙은 박준석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를 지나쳤어요. 더 이상 정미숙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준석은 장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모는 박준석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앞으로 더 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석도 장모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상하게도 정미숙이 없어진 후 장모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박준석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미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이철호와 김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복수를 통해 박준석은 자신 안에 숨어있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냉정하고 치밀한 면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자신의 모습이 새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어요. 며칠 후 박준석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승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료들도 박준석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승진 축하 모임에서 박준석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준석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승진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차장이 된 그는 이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어요. 그동안 김재훈 밑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부서 운영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나이나 학벌보다는 실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후배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부서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고 상급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박준석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고 독서 모임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접하며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5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모와의 관계도 예상외로 좋아지고 있었어요. 정미숙이 없어진 후 장모는 박준석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박준석도 장모를 진심으로 돌보며 효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모자간의 정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장모는 종종 박준석에게 정미숙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준석은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서 우연히 정미숙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미숙은 혼자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해도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도 못한 채 삐죽삐죽 나와 있었고 옷도 구겨져서 볼품없어 보였어요. 정미숙은 박준석을 보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미숙은 먼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준석도 굳이 말을 걸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호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박준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석은 정미숙의 눈물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쓰러워서 위로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정미숙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박준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미숙에게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지만 용서나 동정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남남으로 살아가자고 했어요. 정미숙은 박준석의 냉정한 반응에 더욱 절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박준석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산을 내려갔고 박준석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박준석은 집에서 장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미숙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는 딸이 그렇게 초라해졌다는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신이 낳은 딸이니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준석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장모는 박준석에게 정미숙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준석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박준석과 함께 보내며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준석은 장모의 말을 들으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혈연관계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미숙과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장모와는 정미숙이 없어진 후에야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몇 주 후 박준석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김은정이라는 여성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정은 50 초반에 이혼한 여성으로 아이들을 다 키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박준석과 비슷한 경험을 한 그녀는 박준석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김은정은 정미숙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여성이었어요.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추구했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시했습니다. 박준석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독서 토론을 할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준석은 김은정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관계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 더욱 소중하고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박준석은 자신의 복수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미숙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박준석은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의미였어요. 박준석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박준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박준석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진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8장 여운의 마무리. 박준석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것들이 단순히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은정과의 관계도 깊어져서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장모도 김은정을 마음에 들어했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박준석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후배들은 박준석을 롤모델로 생각하며 따랐고 상급자들도 그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했어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박준석은 여가 시간에 새로운 취미도 개발했어요.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만나는 자연의 풍경들, 김은정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 장모의 평온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준석은 우연히 이철호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없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이철호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가든 박준석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박준석은 그것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고 만족감도 없었어요. 정말로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가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였죠. 박준석은 종종 복수를 시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오직 복수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복수 과정에서 진짜로 얻은 것은 자신감과 자유였습니다. 상대방을 벌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만 못했지만 박준석과 김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종종 박준석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딸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돌봐주는 박준석이 진짜 아들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석은 장모를 돌보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정미숙과 함께 살 때는 장모 간병이 큰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준석은 김은정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고 벚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박준석은 카메라로 김은정의 모습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정미숙이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미숙은 박준석과 김은정을 보자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김은정은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박준석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굳이 과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미숙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준석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를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박준석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준석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량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이용당하고 배신당했어요. 지금의 박준석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냉정해질 수 있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이런 내적 성장이었습니다. 박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준석은 앞으로 김은정과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장모도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고 싶었어요. 박준석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편 정미숙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본 박준석과 김은정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박준석의 복수는 이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어요. 이제 그의 삶에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 박준석은 자유롭게 노래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박준석의 완벽한 복수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25년간 참고 견뎌온 착한 남편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보셨죠? 정미숙은 사기꾼 이철호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고 이철호는 감옥에 갇혔으며 직장 상사 김재훈도 자신의 비리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준석이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준석은 이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준석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